자, 1편 4장 3절 공법상 계약하고요. 4절에 공법상 합동행위, 5절에 공법상 합성행위를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법상 계약이고요. 이왕 나온 김에 그와 유사한 공법상 합동행위, 공법상 합성행위를 같이 비교해서 공부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공법상 계약이니까 계약을 먼저 하도록 하죠. 과거에 있던 독일의 경우는요, 권력적 작용이면 공법관계로 보고요, 비권력 작용이면 사법관계로 봤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법의 역사의 발달이라든지 또 공법과 사법에서 구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대체로는 맞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자, 강의 이렇게 했는데요. 강의입니다. 강의고요. 이게 이제 레포팅하는 친구들이 이제 레포팅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강원도 정선 영월 이쪽에는 동강입니다. 동강 하면 이제 어느 관할이 어디냐? 지금도 보면은 소백산을 과연 누구 거로 보느냐 가지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천하고 또 뭐 단양 뭐 이렇게 다 붙어 싸우는데 참 어이없는 싸움이죠. 인간이니까. 이런 데 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강이 뭐냐면 싸움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막아가지고요, 이게 어디 지나가냐면 이게 제천을 지나가요. 이렇게. 이쪽은 제천이에요. 이게 영월이에요. 제천이 이제 공단을 이제 뭐랄까, 제천이 이제 충청북도에 있는 도시인데, 제천도 이제 사실은 좀 개발하고 싶은데 꼴짝이니까 잘 안 오는 거야. 이제 다른 데서 좀 푸대접 받는 기업이라도 좀 유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푸대접 받는 기업들이 주로 뭐냐면 물을 많이 쓰는 기업들은 다 푸대접 받아요. 예, 대체로 이제 그 물들이 이제 오수가 생기거든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그 제지 공장 있는 거. 제지 공장에 오염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물을 많이 쓰는 기업이라도 유치해 보려고 하는데 물이 있어야 되니까 공단을 지어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물을 빼쓰려고 하다가 그 영월에 이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 갈등이 한 4년, 5년 갔습니다. 왜냐하면 영월은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고 제천은 충청북도인데 둘 다 도세가 삐까삐까해요. 둘 다 인구가 150만 내외거든요. 근데 이제 영월 편 들다 보면은 정치인들이 충청도 표가 날아가고 또 제천 편 들면은 강원도 표가 날아가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됐죠.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이 동강인데, 이 동강 관리거든요. 동강을 우리가 이제 이걸 바꾸면 하천입니다. 하천이고요. 또 이걸 또 넓게 보면 공물이에요. 그냥 공물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이 관리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공물을 관리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할 때 한 개의 공물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져 있을 때 어느 쪽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근데 문제는 제천시와 영월군의 관계는 뭐냐? 둘 다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거든요. 그러면 대등한 관계에 있는 2개의 당사자가 있는 또 문제가 되는 이 공물의 관리에 대한 어떤 형식을 어떻게 취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이제 결국은 합의를 봐가지고 나중에 이러한 공물 관리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정, 협약 이런 데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단체 간의 공물 관리에 관한 협정 또는 협약, 협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성질을 뭘로 볼까? 근데 과거에는 독일식으로 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비권력적 관계고, 비권력적이니까 사법관계다, 즉 하우스한 계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과거에 국고로 봤어요. 광해 국고로 봤는데 그거는 좀 그렇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첫째로
공물에 관한 것이고 공익적 요소가 아주 강하고 또 공물법인 하천법이나 도로법 같은 이런 공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요소가 아주 강하고 더더욱이나 대등하긴 하지만은 두 개의 당사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100원을 돈을 주고 100원치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절작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절작용도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절작용도 아닌데 그래서 거의 공익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공법적인 관계로 보이는데 비권력적인 이 참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질을 뭐라고 볼 거냐? 예를 들면 비권력적인데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관계라고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물 관리에 관한 협정을 우리가 뭐냐? 비권력적인데 이러한 비권력적인 공법 관계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권력적 공법 관계를 뭐냐? 관리관계로 표현한 말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럼 이러한 비권력적 공법 관계가 어디서 나왔을까? 비권력적인 공법 행위에서 나왔겠죠? 그럼 이러한 비권력적 공법의 원인되는 이런 행위를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권력적인 공법행위를 행정행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비권력적인 사업행위를 국고행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비권력적인 공법관계를 만드는 이걸 대체 어떻게 볼까? 지금도 여전히 문제됩니다. 비권력적인데 공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되기 때문에 뭔가 아구가 안 맞아요. 우리가 이성적인 또는 합리성이 없어요. 그래서 틀리기 쉬워요. 이상하니까. 자체가 어설퍼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어떤 이성하고는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좀 실수하기가 쉬워요. 이건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흐름 있잖아요. 흐름을 따라가면 어느 날 틀리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공법상 계약입니다. 요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이걸 이름을 뭐냐?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자 되는데 공법상 계약이 어디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2편하고도 4장입니다. 2편 4장에 이제 지금 3절, 4절, 5절 들어왔는데요. 그게 이제 끝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막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제 사실은 끝판 되는 건데요. 법적 강연으로서는 한번 봐요. 이제는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 사례 같은 거 이야기할 것도 없고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의의죠. 공법상 계약이라 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할 때 뭐뭐시라 하면 뭐죠? 이렇게 뭐 쭈루쭈루 이렇게 뭐뭐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냐? 이퀄 관계야. 대등 관계지. 이거 알고 보면 A는 뭐냐? A다 이 말이야. 동어 반복, 토톨로지 또는 토톨로기라고 하는데 동어 반복입니다. 이 공법상 계약이 뭐냐? 의 나오겠죠. 공법상 계약이다 이 끝이지. 근데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할 뿐이야. 말을 바꿔서 했을 뿐이지.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한마디로 뭐냐? 공법상 계약이란 말이에요. 법학은 이게 좋아요. 그럼 공법상이라는 말은 공법상이라는 수식어에 뒤에 계약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요 말 이상도 아니고 요 말 이하도 아닙니다. 더 들어가도 안 되고 덜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럼 계약이 뭐냐? 계약이 뭐냐?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잘 안 해요. 모르는 척해요. 그러면서도 친구들 뭐 원룸 계약한다 그러면 온갖 간섭도 하고요. 온갖 아는 체를 다 하면서 계약 뭐예요? 그러면 대답 안 해요. 매일같이 계약하죠. 시장에 가서 그 아주머니하고 떡하고 1,500원을 교환하는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면 또다시 또 뭐냐면 베이글을요 1,500원하고 베이글로 교환하는 그런 계약을 맺죠. 이 다 계약이에요. 그런 계약을 하면 돼. 계약이 뭐냐? 보통 얘기하면 이제 계약이 뭡니까?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객관식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좋아요. 물어보지 뭐. 실제로 계약은 뭐냐? 혼자 할 수 있나? 혼자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도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못합니다. 계약은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신인데 신은 뭐 자기가 못하는 게 없고 자기가 완전 만족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왜 이 사람이 왜 이 인격체가 이 사람을 알게 안 해요 치면은 왜 이 신이 왜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그렇게 잘난 사람이 또 신이 만든 인간은 왜 이 꼬라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킬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성서의 창세기 있냐 말이죠.
태초에 성서의 제일 첫 출발이 창세기시라고 시작하는데 창세기 제일 첫 마디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거든요. 그 말 할 때 태초에 뭐냐? 권태하셨다. 왜 천지 창조하냐면 심심해서 사람하고 교제를 하려고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신의 꼭두각시 아니라는 거야. 인간에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지. 창조되었지만은 꼭두각시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개념이 뭐냐면 계약사상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성서를 우리는 바이블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원래 바이블이란 말 자체는 뭐냐 그냥 책이란 뜻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고 기독교의 성서만 의미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책인데 정확하게는 저희들은 뭐냐 오래된 계약 Old Testament 또 새로운 계약 New Testament. 그래서 오래된 계약을 구약이라고 표현하고 새로운 계약은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인데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도 혼자서는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복수, 두 사람이 생겨요. 이러한 복수의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의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수의 당사자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은 뭐냐? 계약에 필요한 게 뭐예요? 계약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을 해야 돼요. 글로 쓰든지 눈으로 끔뻑하든지 간에 제가 그런 계약할 의사가 있던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결혼도 계약입니다. 갑돌이 갑순이 너 노래 봤잖아요. 뭐 좋아하면은 좋아한다고 그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안 그런 척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망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갑돌이 갑순이 노래 보면 뭐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랬는데 빙신들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의사 표시는 거야. 근데 의사 표시인데 뭐냐면 근데 어떤 의사 표시냐면 이게 중요한데 이제 특히 이제 결혼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본다는 건 뭐냐?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거야. 마주보기는 같이 보기가 달라. 반대 방향을 보는 거야.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나를 보는 거야. 이거는 뭐냐? 계약은 예를 들면 의사표시가 한 사람은 사자면 다른 사람은 팔자라 해야 되지. 둘 다 팔자 이건 안 돼. 복수라도. 그래서 그 의사표시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 해야 돼. 사자, 팔자 이런 것들처럼 반대 방향 간의 의사표시라 해야 돼. 띄우는 거 맞죠? 반대 방향 간의 의사표시인데 문제는 잠깐만 한 사람은 사자, 팔자 됐어. 두 개 필요해. 그럼 다 계약 승인 아니야? 아니야. 한 사람은 1억 5천에 사겠다. 한 사람은 2억에 팔겠다. 이게 안 돼. 둘이가 일치해야 돼. 근데 이거 일치도 두 가지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일치시킬 수 있어. 닥치고 내가 하지 않는 대로 해. 이게 가능해. 그런 일치도 있는데 그런 일치는 주로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가정 안에서 이제 부인이 뭐 닥치고 무조건 이런 얘기지만은 결혼할 때까지는 그래도 뭐냐 그 이야기 아니야. 결혼 아직 안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코가 덜 낄 때는요 어디까지나 뭐냐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에 의해서 일치되는 것을 뭐냐 합치라고 표현해요. 요거는 계약이라고 해요. 또 쓸데없는 거 공부해가지고 편무계약도 이미 당사자는 이미 두 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되죠? 그럼 합치란 말인데 합의에서 일치한다? 합의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합의가 뭐냐? 상대방이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합의에서 일치할 때 합의라는 것은 뭐냐? 대등한 관계니까 비권력제입니다. 합의를 한다는 말은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의사표시는 뭐예요? 무슨 의사표시겠어요? 행정부학에서 의사표시 나올 때는 다 그거 뭐냐 그 의사표시는 참여 먹고 싶다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빵 먹고 가고 싶다는 의사표시 아니고요. 주로 이런 데 하는 것들인데 그건 의사표시 아니고 의사표시하게 되면 다 뭐냐 법적인 효과에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의사표시하면 뭐로 바꾸냐 법률행위로 바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비권력적인 법률행위 나왔어요. 아 이거 양 당사자가 대등하지만은
양 당사가 대등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뭐랄까,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구나.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가 뭐예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배석기는 나변시에 왔다. 그럼 들어와서, 그 앞에 이제 그 진열대 앞에 딱 써잖아요. 그 이제 계산을 써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보통 뭐 혼자서 가게 되면은 그냥 혼자서 먹을 때는 파인트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파인트 시켜가지고 파인트 하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묻잖아요. 상대방이 있다가 어느 거 먹을래?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뭐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도 있고 망고 할 때가 죄송합니다 할 때가 있는데 죄송.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듯이 법률행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를 묻냐면 어떤 법률행위를 원하는데 이거야. 법률의 종류 두 종류가 있거든요. 공법적 효과가 공법행위고 사법행위 있으니까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법률행위도 있고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 뭘 원하냐 할 때 공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요, 당연히 원하는 효과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이거야. 공법상이야. 공법상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복수의 당사자 간의 반대 방향 간의 의사표시 합치를 뭐라고 하느냐? 공법상 계약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딱 제일 중요한 게 공법상 계약의 성질이 나와버려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공법상 계약하게 되면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질문 나오더라도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 이것만 있으면 거의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키워는 뭐냐면 성질인데 한마디로 뭐냐? 비권력적인. 양 당사자가 대등한. 과거에 독일 같은 경우에 근대의 독일에서는 국고행위에 포함되는, 즉 넓은 의미의 국고행위에 포함되었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공법행위가 공법행위를 얘기해요. 공법행위라고 하면 뭐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입니다. 의도하면은 의도한 대로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의도한 행위지만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얘기는 뭐냐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두 번째가 이제 근거 나옵니다. 그럼 공법상 계획에 대한 근거 나오는데, 근거 안에서 이제 뭐냐면, 법적 근거 나오는데, 계약의 가능성, 자유성, 유용성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 근거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근거 나오죠? 두 번째 얘기로서 이제 근거가 나오는데, 대답이 다 나옵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즉, 비권력적이다. 이게 하나가 다입니다. 비권력적이니까, 첫째로 이제 대답하는 게 뭐냐면, 이제 법적 근거로 갑니다. 요 근거인데, 첫째로 얘기하면 뭐냐면, 법적인 근거를 요하느냐, 이게 되죠. 그건 뭐냐면, 공법상 계약하려면, 공법상 계약해도 좋다라는 그런 법적인 근거 또는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정작용을 하기 위한 수권행위로서의 권한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되죠. 이거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법률 유보의 문제죠. 유보란 말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느냐의 문제하고 또는 이러한 법률의 근거가 있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 비권력제니까. 비권력제라서는요, 상대방한테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제일 좋은 부작용이 뭐냐? 노라고 하는 겁니다. 노. 우리가 이제 거절 못 해가지고 끙끙하는 거면 저도 있잖아요. 거절 못 해가서 대답해놓고 나서 막 돌아와가지고 끙끙하십니다. 빙신짓 하죠. 막 그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는데, 똑똑하다면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법적을 요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법률의 근거 또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 없이도 공법상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이죠. 길게 한번 써봤어요, 이번에는. 없이도 라는 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능성. 과거에는요, 행정작용할 때 공법상 계약이, 이러한 공법상 계약이라는 과거에 없던 행정행위도 아닌 것이 국고행위도 아닌 이런 형식의 행정작용해도 되느냐? 처음 보는 거니까 시끄러웠어요. 당연히 가능하다. 그럼 이게 우리가 현재 허용되느냐? 허용된다 이거죠. 허용성 인정되어집니다. 법적 근거나 없이 다 할 수 있다. 되게 좋죠. 그래서 당연히는 편합니다. 자유성. 행정부가 있잖아요. 눈치 안 보고 의회 눈치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자유성 또는 편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면 한 번 더 이야기되면 유용성이 나오게 됩니다. 즉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용한 점도 있고 유용성은 장점이죠. 이런 점이 좋다 이거고요. 단점도 나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는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예, 자유성이 있는데요. 유용성 나오죠. 유용성 보면 이 내용들은 책에 있는 제목을 전개하는데요. 409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죠. 읽겠습니다. 2번에 공법상 계획의 장점인데요. 행정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다. 세금 내는 거는요, 일정한 기간이 딱 정해지면은 일제히 같이 내는 거지, 제가 요번에 보리를 좀 팔아가지고 수매해가지고요, 그러면 4월, 이제 6월달 되면 돈이 생기는데요, 그때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행정처와 사인 간의 당사자 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있잖아요. 사정을 봐가지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율이 가능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2번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해결을 용이하게 해준다는데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관계는 뭐예요? 사실행위에 있어서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관계잖아요. 법률관계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알다시피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앞서도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할 때 관념의 표시란 말 나와요. 그거는 법률행위예요. 그죠? 법적 효과의 발생을 어쨌든 간에 의사표시는 아니지만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당연퇴직의 통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글자는 비슷해요. 이게 우리가 어떤 법률, 어떤 의사표시라든지 또는 관념의 표시가 있었을 때 과연 이것이 문장에 표현된 것이 또는 그 사람의 말이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인지 아닌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것도 정확하게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라고 인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인식이나 판단되어지는 행위인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정이 존재하는 거고 법규 해석이 존재하고 법 자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게 이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계약서에다가 쓰면 돼요. 이런 권리를 가진다, 저런 의무를 가진다 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세 번째가 뭐냐면 법의 흠결을 메꿔준다. 자, 행정적용으로서 이런 공익 사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서 행정행위를 할 것 같으면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는 없어. 그 내가 이런 건데 국가는요 이런 목적을 실현하고 이야기는 해. 앞으로 공무원 되면요 지방자치단체 하급 공무원 가면 근데 좀 적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국가 공무원 돼가지고 또 특히 정치인 그 기관들 뭐 통일부라든지 외교부 같은데 이런 데 가면요 이미 정해지는 매뉴얼이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법령도 없고 해당되는 행정규칙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국회에서는 요구를 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법률에 근거가 없을 때 할 수 있으니까 법의 흠결을 메꿔준다. 그 다음에 민주성 확보가 나오죠. 민주성 왜요? 대등한 관계니까. 노력할 수 있으니까 민주성이죠. 그 다음에 신속성. 왜냐하면 일일이 절차라든지 이런 규제를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즉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권력적 공법 행위인 공법상의 계약인데 공법상 계약
그럼 비권력적 작용이죠. 그러면 이러한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또 얘기됩니다. 있느냐 이죠.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할 때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할 때 뭐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 있느냐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첫째로 얘기될 때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첫째로 우리나라 행정 절차법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법에서 행정 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들어가냐? 우리나라 행정 절차법에서는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행정 절차법의 적용 대상으로 집어넣고 있지 않다. 그죠? 그래서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시에서 아주 많이 나온 거 계약직 공무원. 이러한 계약직 공무원, 이제 임용직 공무원 말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임명직 공무원이지만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채용을 안 하겠다. 이러한 채용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이러한 해지한 거죠. 이러한 해지에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 표시가 있는데요. 의사 표시가 있다. 그럼 이러한 채용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러한 의사 표시는 잘 알다시피 처분이 안 됩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유 제시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 절차법상의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따라 행정 절차법상에 이러한 이유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고 시에서 자주 나옵니다. 아주 나오더라.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 얘기 뭐냐면 이런 얘기겠죠. 교과서로서는 412페이지에 보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사실은 학문적으로 어디다가 다 집어넣을지 사실은 애매한데 그래도 공법상 계약서 이야기가 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계약을 하는 법률인데 대표적인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가 아니라 당사자의 한쪽이죠. 이러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와요. 그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왔을 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냐? 공법상 계약의 근거법 아니에요. 이런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근거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거는 꼭 뭐 딱 부러져가 이게 뭐다 그건 아니고 이런 주로 있잖아요. 주로 이런 국고 계약이 많습니다. 주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계약의 성질 자체가 주로 국고 계약이 된 것이 많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공법상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한 줄 또는 두 줄씩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한 문제가 이거를 자세히 물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뭐 모든 조항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412페이지에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목적 봅니다.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목적을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고 했을 뿐이지 꼭 공법상 계약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뭐냐, 밑에 보면 알겠지만은 국고계약이 많습니다. 2조 이 부분 국제 입찰에 의한 정부 조달 계약, 조달 업무가 대체로 국고행위죠.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 당사자로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도 적용한다. 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한다. 이 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렇게 되죠. 5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나옵니다. 비권력적 작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요.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를 이행해야 된다. 나오죠. 2항 각 중앙행정관서의 장 계약 담당 공무원은 국제 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 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 생산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한민국에 생산된 물품 및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트 때문에 이렇겠죠. 계약의 방법이 나옵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된다. 즉 일반 경쟁은 공고를 해가지고 이거 저한테 공급할 사람들 조건이 제일 좋은 사람 정하겠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가격을 깎으면 안 되고요. 조건을 정하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이 때문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게 되면 이거는 처분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알겠지만 행정청이 계약에 대한 참가를 제한하게 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든 처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법적인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만나가지고 그냥 계약할 수도 있다. 액수가 얼마 안 될 때는 거죠. 입찰 공고를 해야 된다 나오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게 했어. 10조에 경쟁 입찰에서의 낙찰의 결정인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입찰, 국가가 수입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거, 국가가 물건을 파는 거겠죠. 이때는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그러니까 국가에 부담이 되는 것은요, 국가가 돈을 내줘야 되는 것들인데 그건 최저가격이죠. 그러나 1호에 충분한 계약 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최저가격입니다. 물론 보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끔 가다가 이제 보험 기한 지났는데 모르고 계약했는데 상대가 이행 안 하고 엎어져가지고 조달청에서 끙끙 앓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입찰 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명기된 평가 기준에 따라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찰. 그 다음에 계약의 성질 규모를 감안해서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사람. 계약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나오죠. 계약 작성할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는 목적, 이행기간, 계약금, 보증금, 위험부담,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원래 계약은 원래 분류시경입니다. 뭐 서면 또는 구두 다 가능한데 이 법에서는 이란요 요시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27조에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자격 참가 제한인데요. 각 중앙행정관서의 장은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말씀드린 대로 행정청의 입찰 자격 참가 제한은 그거는 뭐냐, 행정행위로 봅니다. 즉 처분이 인정되지만은 공기업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은 사법행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8조 이의신청 국제 입찰에 의한 정부 조달 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행정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다. 실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출제가 자주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국가를 당사자랑 계약하는 법률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생각되고요. 판례가 섞여져 나올 때가 있는데 414페이지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판례 중에서 밑줄 친 부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적격심사제 관련 규정은 국가와 사인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 사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그 말은 국가를 당사자는 기획하는 법률 및 시행령에서의 적격 심사관계 규정은 법규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문도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낙찰자의 결정의 법적 성질은 즉 낙찰을 받다 가지고 사람에게 바로 권리 의무, 즉 계약이 성립되냐 그건 아니고요.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 이야기에 해당된다. 즉 뭐냐면 계약할 때 당신이 와서 요건에 맞는 거 하게 되면 특별한 일 없으면 당신하고 계약하겠습니다 라는 계약이라는 거죠. 편무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편무계약이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이거를 한쪽 편에 가서 한쪽에서 의무를 지는 계약 이런 뜻인데요. 해석해 놨습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구지방지정법 및 국가를 당사로 한 계획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은 무효다. 상당히 세죠.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은 무효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청의 입찰 자격 제한은 처분수 인정되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이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사법상의 행위로 본다. 중간에 좀 불거진 이야기지만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많이 조명된 게 아니라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조명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면 그래서 공포상 계약의 장점, 단점 다 챙겨주시고 그런데 각국에서의 공포상 계약의 유형 들어갑니다. 그럼 나라별로 이 공포상 계약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느냐 또는 발달해 왔느냐 이런 것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유형은 결과적으로 입법례를 표현하는 거죠. 국가가 입법적으로 어떻게 발전돼 왔나 이것들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는 세 나라인데요. 세계권인데 나라가 세 개라는 것은 아니고 국가는 세 개인데요. 크게 이제 독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뭉뚱그려서 그냥 영미법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독일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하고 똑같아요. 공법상 계약이라고 표현해요. 왜 가냐면 우리가 독일 걸 그대로 뺏겼거든요. 그럼 배워서 알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범위가 국고행위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권력적인 작용인 행정행위가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공법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되죠. 왜? 우리는 독일하고 똑같이 비권력적 공포행위입니다. 비권력적인 점에서는 행정행위가 다르고 공포행위라는 점에서는 국고행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행정행위 처소자 주로 이제 문제된 것이 뭐냐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로 특허가 많습니다. 나중에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라 안 그러고 행정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용어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얼마 전인데 행정상 계약하면 또 어떻게 될까? 애매해요. 프랑스 행정계약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이론, 입법내적 비교법적으로. 그러나 이제 공법상 계약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행정상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학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 용어가 아니고 강화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꼭 프랑스 행정계약은요. 국가에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면 독일의 거는 뭐냐? 권력적인 작용, 행정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범위가 이거는 좁죠. 좁다는 거죠. 그럼 약합니다. 비권력적 작용이니까. 근데 이거는요. 권력적인 작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넓다는 거죠. 넓고 이거는요. 이러한 강한 효력이 있다. 그럼 이게 이제 강하게 되는데 이 강하게 되는 중요한 특성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건 명세에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표준 조항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러한 조건 명세서는 주로 프랑스에서 쓰는 편이고, 표준 조항은 영미에 쓰는 편입니다. 영미에서는
영미의 경우는 이렇게 표준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의 차이가 잘 안 나요. 우리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개별적으로 차이가 잘 안 납니다. 그럼 표준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첫째로 감독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감독권은 이러한 시정권, 이러한 취소권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감독권이 들어갈 수 있죠. 시정권이 있습니다. 감독권이 행사됐습니다. 감독이 가능하고요. 요금에 대해서 승인이 있습니다. 요금 승인제. 요금을 정할 때 계약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돈인데 요금에 대한 승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뭐냐면 계약의 자유가 기본적인 것인데 계약은 계약자인데 이러한 사적 자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적 자치는 계약의 자유인데 계약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때로는 계약이 강제될 수도 있고 또는 해약하기 싫다는데 이러한 해약을 강제하기도 한다. 즉 계약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제 감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영미의 조건 명세서 또는 표준정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유명한 것으로서는 잘 알다시피 이런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판례 중에서 프랑스의 판례입니다. 프랑스 판례인데 그 당시에 와사등, 가스등이죠. 옛날에는 가로등이 가스로 불을 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가로등, 이런 가스등이죠. 이런 가스등의 업체가 있는데 가스등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이런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말이죠. 가스값이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시에서 받는 이 돈으로는 도저히 가스를 더 이상 계속 켤 수가 없다. 앞으로는 가로등 없는 걸로 해라. 안 하고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판례가 나온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해라. 돈 안 되더라도 이런 계속해서 가동해라. 또는 다르게 말하면 경영해라는 계속적인 가동 의무 또는 경영 의무를 부과해요. 공익적인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 대신에 손실 보상을 해줘라. 정부는 예측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손실을 보상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포상 계약의 종류가 가는데요. 종류는 뭐 이제 이론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도 있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판례에서만 나오죠. 그러나 이론적인 부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종류가 있을 때 이론적으로는 첫째는 행정주체 간에 행정주체끼리라는 거죠. 이러한 행정주체 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행정주체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런 데 이제 국가가 주체하는 때고요. 행정주체하고 또는 이러한 사인 간에도 공포상 계약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사인과 사인 사이에도 가능합니다. 이때 사인 중에 하나는요. 하나는 누구냐면 공모수탁 사인이겠죠. 이런 공모수탁 사인과 도 가능하다. 이론적인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적게 나오고요. 두 번째 이런 종류에서는 판례가 중요하죠.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서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뭐냐면 공무원 중에서 임명직 말고요. 임명직은 행정입니다. 그럼 말고 이러한 계약직 공무원, 이러한 계약직 이러한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죠. 이러한 채용하는데 계약직 공무원 이러한 채용 할 때 이제 예를 들면은 채용한다는 채용이라는 말 잘 안 쓰고요. 위촉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촉이라든지 그만두게 하게 되면 해촉이라는 말 씁니다. 사실은 계약의 해지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계약직 공무원인데 이런 계약직 공무원 뭐가 있냐? 실제로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의사 중에서 공중보건의 원래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대 안 가고 대신에 무의촌에 가서 진료할 의무를 지게 되는 공중보건의가 있고 시립 무용단원, 시립 합창단원. 과거에는 이제 사실은 경찰국, 지금은 경찰청이 독립했지만 과거에는 경찰국이라 가지고 경찰국장은 시도지사 밑에 있는 하나의 국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도군데, 이렇게 했을 때, 서울시에서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뭐라고, 퇴직하고 나서 갈 데가 없으면은 자리 잡고 만들려고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권을 연구한다고 대공연구소, 이런 대공연구소 수장 또는 연구원 이런 사람들은요, 다 계약직 공무원인데, 이러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과 해지 같은 것들은 다 뭐냐, 공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거, 최근에 어떤 거는 국립중앙극장, 이런 국립중앙극단에 소속된 연극단체인데요. 국립중앙극단에 소속되게 되면 출연단원 채용계약 나오죠. 그래서 출연단원, 그래서 이러한 출연하는 이러한 단원에 관한 채용계약, 이게 다 뭐냐?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계약직 공무원이죠.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하다 하나 있죠. 다수하고 판례가 다른 게 있는데, 의견이 다른 거, 아닌 것 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토지를 수용할 때, 강제로 수용하기 전에 일단 주인하고 먼저 만나가지고, 먼저 협의를 먼저 합니다. 오늘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냥 딱 넘겨주실래요? 할 때, 협의가 있는데, 토지 수용 전에 협의를 했을 때, 이러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 협의의 성질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는 다수는 뭐냐, 이거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이게 들죠. 이건 시험 잘 안 나오고요.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 않으니까, 다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판례에서는요, 이러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봅니다. 즉, 사법행위, 단순한 이러한 사법상의 계약, 또는 사법행위로 보더라. 성질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또 정리해야 되는데,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외운 것들, 예를 들면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과 해촉, 위촉과 해촉에 대해서는 공정보건위, 시립무용단원, 시립협창단원, 시립대공연구소장 또는 중앙극단의 출연단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공법상 계약의 종류에 해당한다. 그럼 만책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은 어디 할 거냐?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당사소송 아직 안 배웠는데요. 양 당사자를 대등하다는 전제하에서 행하는 행정소송이라고 봐도 좋아요. 예, 그런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처분소이라는데 처분성이 없다. 이래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데 특성 나옵니다. 특성. 공포상 계약의 특성은 다른 거하고 다른 점인데 중요하죠. 특성이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비권력적인 특성도 납니다. 비권력적인 공법행위다. 이게 중요해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데 양 당사가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설설 나옵니다. 비권력적 이 하나만 가지고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비권력적 나오잖아요. 비권력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권력적이니까 법 적용이 중요합니다. 법 적용할 때 비권력적 적용은요. 그 양 당사가 대등하기 때문에 법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무슨 법이 적용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는요. 비권력적이니까 사법적이나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이 적용됩니다. 주의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법 적용되는 거 원칙적으로 사법 적용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예외적으로 예외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을 텐데 공법 규정이 따로 있을 때는요 공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그게 원칙적으로 사법 적용된다는 게 어쩐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비권력적이지만 공법 행위라고 해놓고 나서는 공법 행위니까 원칙적으로 공법 적용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고 그 자체가 비권력적인 원래의 성질이 양 당사자를 대등한 관계를 규약해서 만든 법이 사법이기 때문에 사법이 적용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법 적용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사법 적용된다. 그러면서도 또 원칙으로 뭐냐? 공법 효과의 발생을 의도합니다. 그래서 공법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행위고 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인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권력적이라는 말은요 다르게 말을 바꾸면 권력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이런 권력적인 성질이 아니다. 권력적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 바꾸면 뭐냐면 양 당사자 즉 행정 주체의 의사하고 국민의 의사가 충돌했을 때 행정 주체의 의사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주는 게 권력적인데
이런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해주는 게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한다는 거죠. 행정처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속력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강제력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공정력, 아무거나 존속력, 강제력 같은 거 인정 안 되는 거다. 즉 공법행위고 공법관계지만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인정 안 된다. 중요하고요. 자, 공정이 인정한다. 공정이 인정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공정력은 어떤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바로 공정의 출발점이죠. 즉 행정이 아니라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통용이 바로 공정이기 때문에 공정력은 바로 뭐냐? 행정행위가 취소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즉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효력이 존재했다는 반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소할 수 있는 이거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정인데 취소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그죠? 왜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하자가 있지만 이때까지는 잠정적인 통용이 있다. 그걸 보고 공정인데 공정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는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 집행부정지형이 있어요. 행정 어떤 처분에서 하자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를 제기했더라도 그 취소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송 중에 있는 그 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집행부정지인데 집행부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존속력은 공부했죠.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불가쟁력, 재행성을 제기할 수 없느니 불가쟁력이 없다는 얘기도 되고, 다르게 된다면 불가쟁력은 바로 재행성의 제기 기간이 경과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재행성 제기간에 제한이 없다. 강제의 경우는요, 가장 대표 형식 이제 민사와 다른 점이, 민사의 경우는 강제하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죠. 또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즉 제3자의 힘을 빌리는데 얘들은 뭐냐? 바로 그렇게 안 하고 자력으로 집행하는 자력집행력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자력집행력이 없다. 자력집행의 핵심이 바로 뭐냐? 행정 강제죠. 이러한 행정상의 강제집행, 행정강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정리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건 신경 쓰는 건데 하자 있는 만약에 법을 위반한 공법상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자가 중대 명백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무조건 무효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효만 가능하고 취소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 않죠. 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이때까지는 효력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말은 과거에는 하자가 있었지만 이때까지 있었다. 집행부정지 원칙이라든지 재행성 제기하는 제한 같은 것들은요, 국민이 자기가 권리가 있으면 언제나 재행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제한하느냐? 행정 주체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주기 때문에 집행부정지 원칙이라든지 또는 재행성 제기하는 제한은 모든 행정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채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꼴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 재행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주체에서의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항고, 그래서 이런 항고 소송의 대상에서 항고소송의 특징입니다. 근데 항고소송 안 된다, 그죠? 따라서 뭐냐? 예를 들면 공포상 계약으로 인한 어떤 그 구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에 제기된다. 즉,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처분하는데 이러한 처분성이 없다. 또 이제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상 계약했을 때는 당연히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해 줄 줄 알았겠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줄 줄 알았는데 의무에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해줘요. 그럼 의무에 불이행했을 때 예를 들면 행정상의 강제 집행, 상대방이 이제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러면 행정상의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 민사 강제 집행밖에 안 돼요. 그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공포행위라면서 권력적이지 비권력적이지만 공포행위를 나서는 민사 강제 집행밖에 안 되고 행상 강제 집행 안 된다라든지 뭐 당사소송의 제한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원칙은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들인데 왜? 기본적인 성질이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게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겠지만은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상 의무 이행 안 해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당사소송이고요. 또 이행 안 해도 행정 강제 집행 안 되고 민사 강제 집행, 즉 법원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이런 내용들 되게 중요하죠. 자, 이로써 이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얘기는 대충 끝났고요. 공법상 계약과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도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좀 비교를 하고요. 개념 또는 의의를 가지고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사례를 출제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법상 계약 중심을 해가지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뭐 사례인 것 아닌 것 할 때 나오기도 하고 수시는 이제 모듬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공법상 계약을 했는데요. 이건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했는 거 지웠는데요. 똑같죠. 이런 공법적 효과의 이런 발생을 의도하는 그런요, 이런 복수의 당사자죠. 여러 사람이란 당사자 간의 그 다음에가 이제 이런 거 되죠.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인데 이런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공법상 계약은 서로 마주보기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간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거니까 마주본다는 말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이게 합치될 때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나 공법상 합동행위는 사례는 얘기했습니다. 공법상 계약의 사례도 있고 공법상 합동행위는 똑같습니다. 공법 효과가 공법상이니까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데 복수의 당사자 간에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사표시가 이건 뭐냐 조합의 설립을 얘기합니다. 공공조합 공법상의 조합인데요. 이런 공공조합 또는 공법상의 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공법상의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는 행위입니다. 공법상의 조합을 설립하는 이런 행위인데 이론적으로는 저예요. 다시 쓸게요. 공법상의 조합 설립 행위인데요. 공법상의 조합을 일명 공공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조합의 설립 행위고요. 자, 우리가 계약을 한다 할 때 계약을 한다는 말 대신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같은 뜻이죠. 공공조합의 설립에 관한 합의의 내용이죠. 즉 합의가 어디 들어가냐? 그래서 정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관을 작성한 행위에 들어갑니다. 물론 정관의 작성을 누가 하냐? 조합원의 발기인들이 직접 작성할 때 이거는 뭐냐? 합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합을 만들 때는요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다 같은 거니까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방향 간의 의사표시 합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기예요. 다만 이제 최근의 판례 중에서는 잘 알다시피 공공조합 전반은 아니고요. 확대해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공공조합 중에서 재개발 조합에 관한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그 설립행위는 따로 독립한 하나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그 재개발 조합에 대한 승인하는 설권행위의 한 요소로 봤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강학상의 그런 의미고요. 공포상 항상에는 똑같습니다. 공포상이니까 공포적의 발생을 의도하는데 자,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안철수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박근혜 좋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문재인이 좋다 그런다.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방향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민주주의죠. 그럼 어떤 사람은 밑으로 어떤 위로 좌로 우로 이런데 결론적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이 있다면요. 이때는 뭐냐?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이런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런 내용을 뭐냐? 합성이라고 하는데 다수결로 결정할 때는요. 이런 위원회, 주로 위원회 많죠. 이런 위원회가 의결할 때라든지 또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의결하는 이것들이 뭐냐? 공법상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라든지 투표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공법상의 합성에 들어간다. 사례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입니다. 다고요.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하죠.